자, 이론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봐요.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사이클 타임 증가, 고객 서비스의 개선, 좋은 말이죠. 맞는 거고요. 통합 사무 시스템 구축, ERP 하면 개별적인 게 아니라 통합 업무가 된다는 거 맞는 말입니다. 최신 정보 기술의 도입, 예, 요것도 맞는 말, 좋은 말입니다. 답은 1번인데요. 우리가 무엇이 증가된다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이클 타임의 증가는 나쁜 말입니다. 자, 먼저 사이클 타임 한번 봐요. 사이클 타임이란 하나의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대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증가된단 말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나쁜 말이며 틀린 겁니다. 그리고 ERP 다시 한번 보겠어요. 전사적 자원 관리란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또는 전사적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 ERP에 대한 개념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ERP의 특징은 좋은 말은 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핵심적인 말은 통합 운영한다는 거, 이게 핵심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 2번 클라우드 ERP의 특징, 우리 사회에도 나왔었죠. 클라우드 ERP라는 것은 회사 자체에서 ERP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ERP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에서 그 서비스만 이용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의 ERP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거, 틀린 거네요. 첫 번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클라우드 ERP의 특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1번은 ERP의 특징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IT 자원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 비용의 절감. 그렇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IT 자원 관리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며 이 말보다는 관리 비용의 절감이죠.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외부에 구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자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그럼으로써 비용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원격 근무 환경 구현을 통한 스마트워크 환경의 정착. 예, 맞습니다. 참고로 원격 근무 환경이란 말은 멀리 있는 곳에 접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원격 근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말로 따지면 재택근무 있죠.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회사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원격 근무의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답은 폐쇄적인 정보 접근선을 통한, 자, 일단 폐쇄적이란 말 자체가 나쁜 말이잖아요. ERP는 개방적입니다.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정보 접근성을 통한 데이터 분석 기능. 예, 4번은 전체적으로 뒷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인데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게 클라우드 ERP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저장장치 말합니다.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화되고 동적 확장성 및 관리가 가능하며 규모의 경제성에 있는 대규모 분산 컴퓨팅 패러다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분산 컴퓨팅이란 말이 있습니다. 분산 컴퓨팅이란 말은 말 자체처럼 떨어져 있단 말이죠. 분산되어 있단 말인데 이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대전에 있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분산 컴퓨팅이라 그래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ERP 구축의 성공적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지속적인 ERP 교육을 실시해서 최신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IT 중심으로만 프로젝트만 추진. 자, IT 중심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IT 중심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프로젝트 중심으로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통합 운영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그렇죠. 최적의 인적 자원을 구성을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경영자와 전체 임직원의 높은 관심 및 참여. 그렇죠. ERP를 구축할 때는 IT 중심으로 해서도 안 되고 현업 중심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IT 업체와 그리고 현업 직원과 마지막으로 경영자와 이 세 가지의 요인이 이래 뭉쳐서 한꺼번에 구축이 되어줘야지만 가장 효율적인 ERP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기업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보겠어요. ERP 도입의 성공 요인 및 성공적 구축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통합 운영입니다. 업무 단위별로 추진하지 않는다. 즉,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IT 업체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다. 현업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경영자의 관심과 기업 구성원 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한다. 예, 2번과 5번 같은 말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며 그리고 단기간의 효과 위주로 구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구축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시스템 도입의 DFT는 IT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된다. 아니죠.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IT 중심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IT 업체와 그리고 경영자와 그리고 현업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구축 방법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예, 답은 2번이 맞는 말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고려하여 ERP 패키지를 도입한다. 3번 나쁜 말이죠. 단기적인 방법도 있지만 단기적인 것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중기적,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 도입하려는 기업과 유사한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를 선정한다. 4번은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자사에 맞는 ERP를 구축해야지 규모가 비슷하다고 그것을 도입하면 우리 회사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죠. 손익계산서에서는 핵심적인 말이 일정 기간 그리고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손익계산서에서 핵심적인 말이 됩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는
동태적 보고서로서 차변에는 비용 항목을, 대변에는 수익 항목이 표기된다.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일단 손익계산서에서 차변은 비용이며 대변은 수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태적인 보고서란 말은 움직인단 말이죠. 즉 발생주의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답은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로서 재무상태표는 한 번 작성되고 나면 잘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 차변에는 자산이 표시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조달을 설명하며 예, 맞습니다. 대변은 부채와 자본 항목이 표시되고 예, 맞는 말입니다. 자금의 운용을 설명한다. 자,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이 틀린 이유는 자,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요 왼쪽까지는 다 맞는 말이 되는데 오른쪽이 틀렸죠. 자금의 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조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대변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자본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나타나는 것이 부채입니다. 즉 돈을 빌려오는 것이 적히게 되고요. 차변에 나와 있는 것이 자산이죠. 그래서 자금 운용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며 답은 재무상태표는 핵심적인 단어가 일정 시점이죠. 예, 맞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과목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는 거네요. 미수금 못 받은 돈이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자,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면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을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면 재고자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그렇죠? 1번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외상매출금이 될 것이며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이 될 것이며 이거 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미수금이라 그러죠. 예, 1번 맞습니다. 2번 선수금.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먼저니까 선, 지급하는 거니까 급, 돈이니까 금. 이거는 선수금에 대한 말이 아니라 선급금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예수금, 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일시적 예수액을 회계 처리할 때 이용되는 계정과목입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지급금이죠.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회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계정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며 2번에 대한 이 설명은 선수금이 아니라 선급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번. 다음 중 자산의 분류와 관련하여 그 성격이 다른 하나 상품, 비품, 제품, 원재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상품과 제품,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죠. 하지만 비품은 유형자산입니다. 자, 아래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라 하면 생산 과정에 있든지 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고자산이랍니다. 이 재고자산의 종류가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상품, 저상품, 미착품 뭐 이런 것들이 다들 재고자산이 되며 유형자산, 눈에 보이면서 내 것이면서 영어활동이나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것이 유형자산입니다. 건물, 토지,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구 등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1, 3, 4는 다들 재고자산이 됩니다. 8번. 그림의 양촌 테크의 재무상태 변동에
따라 기초부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자산과 기초부채가 이렇게 있고요.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기초부채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말자산과 기말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기중에 주식을 2만원치 발행했고 현금 배당 5천원치를 배당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있을 때 기초 부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기말 자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말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됩니다.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앞에다가 기말만 붙이면 됩니다. 따라서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가 됩니다. 자, 기말 자산이 18만원, 기말 부채가 10만원입니다. 기말 자산이 18만원, 기말 부채가 10만원. 따라서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된다? 8만원이 됩니다. 자, 이래서 기말 자본을 8만원을 먼저 구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초자본 구하는 공식입니다. 기초자본은 기말자본에서 기중의 자본 증가 또는 감소를 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다시 말해서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인데요. 자,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항을 시켜서 기초에 있는 기초자본은 기말자본에서 증가 감소된 것을 더하고 빼고 하면 구해집니다. 출발합니다. 먼저 기말자본은 우리가 여기에서 8만원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기중에 변동된 거 보면 됩니다. 먼저 주식을 2만원치 발행했네요. 그래서 자본이 증가가 되고요. 다음 현금 배당을 했으니까 배당 금액이 빼야 됩니다. 그러면 총 금액은 얼마가 된다? 15,000원 증가가 됐네요. 그러면 기초자본은 8만원에서 15,000원을 뺐더니 65,000원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플러스 기초자본입니다. 즉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자, 기초자산 나와있죠. 기초자산이 얼마? 145,000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기초부채는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기초자본도 구했습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기초자본 65,000원으로 구했습니다. 65,000원.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이 기초부채는 얼마가 될까? 8만원이 되어야지만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는 이 문제가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참고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9번입니다. 다음 재무제표 중 일정 기간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일정 기간, 경영 성과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돈익 계산서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나왔습니다. 10번. 다음 중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거는 아래쪽에 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반드시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ERP에서. 자, 먼저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에 관련된 거니까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를 현금 흐름표랍니다. 기업이 현금을 어떻게 창출하였고 사용하였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현금 흐름표라 그래요. 회계기간 중 현금의 흐름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 물어본 것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입니다.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투자활동이네요. 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산 및 영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증가 등 혹은 감소를 의미한다. 자, 투자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등의 증가 혹은 감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중에서 한번 보세요. 투자 활동이고요. 요 보기 중에서
투자 활동이면서 유형자산의 증가 혹은 감소를 의미하는 거. 이거 유형자산 아닙니다. 차입금도 유형자산 아니에요. 자기 주식도 아니죠. 공장 건물이 유형자산 아닙니까? 따라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영업활동과 재무활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업활동.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과 관련한 활동 및 투자 또는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 활동을 영업활동이랍니다. 자, 재무활동도 한번 봐요. 재무활동은 자금의 조달 및 상환과 관련한 활동, 갚아주는 활동, 빌려오는 활동. 자, 먼저 재무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입금의 상환. 이거 재무활동이죠. 왜? 요거 자금의 조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활동이 됩니다. 물론 갚아주는 것도 재무활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처분해서 돈을 확보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자금의 조달에 해당이 되고 재무활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봅니다. 제품의 현금 매출이네요. 이것은 영업활동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과 관련한 활동입니다. 제품을 팔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영업활동이 되고요. 답은 3번이 맞고, 자,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표에 관련된 거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좀 메모하셔서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다음 중 재무활동 내용만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자, 주석,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자본변동표입니다.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자본변동표는 재무활동을 구성하는 부채와 자본조정활동 중 자본의 변동 내용만을 설명하는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재무활동에 관련된 내용만을 나타내는 것은, 재무활동에 관련된 것만 나타내는 것은 이 자본변동표가 부채와 자본조성의 활동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네요. 자,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회계상의 거래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자, 회계상의 거래가 되려면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되면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가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예가 있죠. 계약하다, 주문하다, 채용하다, 약속하다. 이것들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도 없고요.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찾아란 말입니다. 또 해당하지 않는 것.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 수익이 되겠죠. 이거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됩니다.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납부했다. 돈부터 줬으니까 선급금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보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을 나누어 버렸어요. 여기까지만 있었더라면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납부했잖아요. 오른쪽이 있었기 때문에 2번도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전화기를 구입하였다. 비품이 증가되었죠. 예,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정기 적금을 가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했다. 약속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약정을 하고 한다고 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나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 보기의 거래를 회계 처리한 경우 차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진주 A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비 12,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여 제출하였다. 자, 교통비니까 여비 교통비가 되겠죠. 그리고 현금이니까 대변이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차변에 비용이 발생되고요. 대변에
자산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비용이 발생되니까 답은 2번입니다. 비용이 발생되었고 그때 사용하는 계등화복은 여비 교통비가 되겠죠. 여비 교통비이며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자, 보기의 거래 내용을 보고 12월 31일 결산 수정 문게로 대변에 기록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변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2019년 9월 1일 사무용품 10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사무용품은 구입 시점에서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소모품 이거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입 시 이게 중요합니다. 살 때 무엇으로 처리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12월 31일 소모품 사용액 없어진 것은 25만원입니다.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살 때 자산으로 하면 소모품이고요. 그리고 비용으로 하면 소모품 B가 됩니다. 자,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떤 거? 소모품은 구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남은 만큼 자산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구입 시 무엇으로 했다?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대변이 소모품이 되어야 되고요. 사용액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돈은 얼마? 25만원 또는 25만원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상대 계정은 항상 소모품 B가 됩니다. 소모품 B 25만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구입 시 비용으로 했었더라면 이렇게 남은 만큼 자산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자산이 늘어나니까 차빈이 자산이 늘어나니까 이거 잘못했네요. 구입 시 비용으로 한 경우 남은 만큼 자산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죄송해요. 요거 소모품이 됩니다. 요게 소모품 B 이렇게 거꾸로 적어야 되네요. 제가 적으면서 잘못 적었습니다. 남은 만큼의 돈. 왜? 소모품이 자산이고 자산이 늘어나야 되니까 차빈이 소모품이 되고요. 만약에 구입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했었더라면 요게 남은 돈은 75만원이 남았죠. 요렇게 되었어야 될 겁니다. 요렇게 되었어야 되고요. 아무튼 지금은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14번 잘 놉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어떤 것인가?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는 서로 결합될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을 사고 돈을 안 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 증가도 되고요. 부채 증가도 됩니다. 예, 1번 맞습니다.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까지 나왔네요. 돈익계산서죠? 돈익계산서다.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보관 중이던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도 회계상의 거래에 속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화재로 소실되면 이런 것을 재해 손실이라 그러죠. 재해 손실이고 물론 상품이란 자산이 대변에 줄어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비유동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답은 4번이죠. 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이 맞으려면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후가 돼야 되겠죠. 1년 이내이면 유동, 1년 이후가 되면 비유동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동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가 되고요. 비유동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6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것도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90일 이내인 자산을 의미하게 되며 대표적인 계정 과목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됩니다. 따라 지폐, 현금이죠.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것도 배당금이 이미 나왔단 말입니다. 현금으로 처리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수입인지는 아닙니다. 당좌예금 해당되죠. 자, 이게 수입인지는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4회 때 나왔었죠. 17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산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예, 맞습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식을 단기 매매증권이라 그러죠. 두 번째,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가 안되며 만기 보유증권으로만 분류가 가능하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만기 보유증권 또는 매도 가능증권이죠. 그리고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면 시험 치는 요령입니다. 뭐만, 반드시 이런 말들은 대부분 틀린 말입니다. 왜? 예외적인 게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증권은 만기 보유증권과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매입 수수료는 단기 비용을 한다. 그렇죠? 단기, 우리가 취득 원가에 해당되는 건데요. 무엇을 사면서 들어가는 돈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부대 비용은 따로 적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증권만 사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945번이죠. 영업의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만기 보유증권 취득 시 매입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예, 4번 맞는 말입니다. 단기 매매증권만 따로 적고 나머지 수수료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18번. 보기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산 시에 계상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거네요. 자, 취득 시점 2018년 1월 1일 2천만원 주고 샀고요. 내용연수는 10년. 정률법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률법 관은 공식입니다. 정액법, 정률법 관은 공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정률을 곱하면 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다 주어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 한번 볼게요. 취득원가가 2018년도는 2천만원입니다. 당해 연도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습니다. 정률 20%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400만원입니다. 올해는 2019년입니다. 취득원가는 똑같습니다. 자, 2018년 때 감가상각비가 400만원 발생됐죠.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 날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20 똑같습니다. 2천만원에서 400만원을 빼요. 그럼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에서 20%를 곱하면 계산기로 계산해 보십시오. 320만원이 나와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감가상각비가 2019년도에 감가상각비는 320만원이며 2019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370만원이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것들 다 감가상각비를 다 더한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됩니다. 물어본 것은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언제? 2019년도. 2019년도 감가상각비는 320만원이었어요. 따라서 답은 3번 320만원이 됩니다. 19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원재료를 매입하고 일단 유동이니까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줘야 되는 부채죠.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외상 매입금으로. 그렇죠. 재고자산 사고 돈 안 줬으니까 외상 매입금 맞습니다. 복리후생비를 1년 내에 지급하기로 하면 미지급금. 그렇죠.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돈 안 줬어요. 그는 뭐 미지급금이 되겠죠. 왜?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미리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은 선수수익이 아니죠. 선수금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계약금으로 먼저 받은 것은 선수금이 됩니다. 선수수익이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예, 맞는 말이죠. 계정과목에 대한 질문들이네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0번. 다음은 자본에 대한 분류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 자, 자본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자기 주식이 있는데요. 자, 요 말이 자기 주식이 자본잉여금이다 이 말이네요. 틀렸습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입니다. 자본잉여금이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 예, 맞습니다. 해외사업 환산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맞고요.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됩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며 1번에 있는 이 자기 주식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써 이런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